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온건파,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토를 내주더라도 네. 전쟁을 끝내자, 네오나치라고 지칭을 하는데 네. 이 세력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만약에 제렌스키가 영토를 넘겨주고 하면은 정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암살이라는 또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오늘은 류한수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키스 켈로그는 예. 우크라이나가 과거 독일 베를린처럼 분단이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타임스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오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논란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자기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정치에서도 그렇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슬쩍 흘려서 이렇게 수면 간을 본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발이 있는가를 가늠해보고 만약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쪽 안을 밀어붙일 것이고 좀 반발이 심하다 싶으면은 살짝 거두는 그런 또 외교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나라가 이게 분단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일부는 러시아가 가지고 일부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의 군대가 평화 유지구로 진주해서 안보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안을 보면서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가까이는 그리고 멀리는 18세기, 19세기 폴란드가 주변 세계 열강에 의해서 쪼개지는 상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열강이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21세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다시 100년, 200년 전에 열강 정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말씀해 주신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명목으로 뭔가 강한 군사력들이 이렇게 좀 분할해서 보호해 주겠다다 결국은 자기들이 영토를 가져갔던 거예요. 사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폴란드라는 국가가 있었고 근대 초에는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폴란드의 국력이 쇠퇴를 했는데 그 주변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있었고 결국 이 세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아니면 서로 밀당을 하면서 결국 폴란드를 3등분해서 나눠 가졌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사가 키스켈로그 특사가 극구 오해였다고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논의라도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근 50년 아니면 100년 동안에 한 국가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갈라 가지는 예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유럽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에 패전한 국가의 영토를 주변 열강들이 나눠 가지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안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 외교계에서 아니면 국제 정치에서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참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그 휴전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종전 협상이 있죠. 휴전 협상은 말 그대로 싸우던 국가가 군대가 교전 행위를 멈추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아니면 뭐 교전 행위가 완전히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추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종전 협상이 있는데, 일단 그 평화협상 얘기는 나왔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종전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마 분명히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내막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타결이 된다면은 아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고 사실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러시아 이해관계가 물론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지고 만나 떨어진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을 과정이고 추측건데 이 종전까지는 아직까지 긴 어떤 과정이 남아 있다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러시아와 미국이 접촉을 하면서 협상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이견이 있고 좀 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뿐만 아니라 분명히 미국이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 우크라이나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돌려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러시아의 실질적인 영토로 국제사회 내지는 미국이 인정할 것인가.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현실을 인정하고 동쪽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순간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닥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 또 이 세력을 푸틴 대통령이 보통 네오나치라고 지칭을 하는데 네. 이게 원래 전쟁 이전에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어떤 목소리가 커졌는데 네. 이 세력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여론은 또 거기에 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팽팽히 맞설 수 있는데 적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현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세력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된다면 이 정권이 날아갈 위험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2022년 말인가요? 2023년에 헌법까지 개정을 하고 그쪽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 부여를 하고 주민 투표까지 하면서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물른다는 게 엄청나게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 정치를 이 크레물린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자면요. 네. 그 안에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강경파나 이렇게 매파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도파라든지 온건파,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달리 말하면은 러시아에서도 아니 러시아가 가진 힘이 충분히 있고 핵 전력이 있고 전략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무기를 써서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끄느냐. 확 밀어붙여가지고 빨리 끝내자. 그리고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다독이면서 누그러뜨리면서 정치를 해오고 전쟁을 수행해 왔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이게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경파를 잘 제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동부 5분의 1 영토를 러시아가 사실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 장악해왔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사실 정말 영토 문제는 첨예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은 사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요. 또 하나의 쟁점,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끝내더라도 네.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상당수가 국민의 상당수가 전쟁을 끝낸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있을지 모를 러시아의 재침에 맞서서 확실하게 국가 안보를 확정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일 텐데요. 네. 그래서 나토 가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나토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데 어떤 편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토와 러시아가 맞닿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네. 그런 전쟁 목표를 지금 와서 또 상실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혹시 그런 상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황도 유리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승리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전쟁 목표를 양보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기서 이제 아주 지리한 밀당이 예측이 되죠. 교수님, 그러면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입장을 보면 국민들은 휴전 혹은 종전을 찬성하는 부류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예.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권을 지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지지 세력인 예. 민족주의 우파, 소위 네오나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네, 러시아가 주장하는 네, 네오나치 절대로 이 영토 할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혹시 암살이라거나 탄핵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볼 때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영토를 내주더라도 예.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나토에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향후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의견과 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한 다리를 내주는 출혈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사실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아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과 또 별도로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계라고 하는 또 특정한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사실은 팽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민족주의적인 입장, 즉 절대로 영토를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서 중도적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병자호란 때 주화파 같은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젤렌스키 행정부가 그런 세력을 다 체계적으로 아주 제거해 왔거든요.
그래서 뭐 불법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을 불법화한다든지 철저하게 그 억누르면서 거의 그 뭐랄까요 짓밟아 왔었고 그래서 목소리가 사실은 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경한 목소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정계에서는 강경한 민족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목소리를 제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그 만약에 그 제렌스키가 자기의 어떤 자율권이라든지 어떤 대권을 이용해서 그걸 행사해서 전격적으로 영토를 넘겨주고 다른 반대급부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뭐 정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암살이라는 또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교수님 젤렌스키의 입장도 참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전 놀랐던 게 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강경파가 아니라 굉장히 온건파다, 예, 비둘기파다. 그러니까 뭐 비둘기 온건파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뭐 극단적인 어떤 이 뭐랄까 우파 내지는 강경파는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어떤 그 정계를 잘 들어보시면요. 아마 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산염임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살짝 그 자기의 뭐 오른팔격인 메드베제프라는 인물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는 그 총리로 지내다가 그 연임 제한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 메드베제프가 사실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서방과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강경한 발언은 메드베제프라든지 다른 정치인이 하고 푸틴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절제된 온건한 어떤 그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역할 분담이 돼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미국이 그 수행하는 전쟁 방식이 그 나라를 공중 폭격으로 완전 초토화해놓고 그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식으로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러시아가 물론 미국만큼 공군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엄청난 그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제공권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육군이 비교적 손쉽게 그 진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도 그런 방식을 수행하지 않거나 하면서 상당히 지리한 소모전을 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푸틴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혹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전쟁 방식을 배제하고 3년 동안의 출혈을 감수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러시아 내부의 어떤 말씀해 주신 장군이나 강경파 얘기에서는 이 협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전쟁을 하면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차지할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양보를 하려고 하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러시아의 좀 강경한 군부 세력이라든지 그런 세력조차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점령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국력에 버겁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목소리를 사실은 러시아 정계가 집권 세력이 제어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압박도 있는 상황이니까 동부 돈바스나 이런 쪽 영토를 하나도 안 가져가고 돌려준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은 그 3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해야 됐겠죠. 네. 근데 그 정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거기에 그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서 부당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탄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과 안전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러시아가 개입을 한다. 이런 그 명분을 내걸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부당한 침탈을 받고 억압을 받는 그 지역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 지역을 돌려준다는 것은 애초에 3년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명분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 러시아의 강경파는 우크라이나의 서남부 오데사 지역, 예, 예.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있는 서남부, 거기를 이제 직접 점령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거기까지 얻어내서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배경은 왜 이런 주장하는지 배경은 뭐고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러시아의 일부 세력이 그런 주장을 할 때는요, 아마 그 역사적인 배경과 아니면 현실적인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작용을 할 텐데, 역사적인 배경은요, 일단 오데사가, 사실은 그 러시아 제국이, 건설한, 그리고, 원래는 그쪽이 그 튀르크 제국의 어떤 그 세력권이었는데, 그 튀르크 제국을 밀어내면서, 러시아 제국이 그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확보했던 지역이 바로 오데사였거든요. 그리고 오데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를 하자면은 이 오데사가 이 흑해의 어떤 제해권을 가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고요. 옛날 러시아 흑해 함대의 그 본부가 바로 오데사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 수출 품목이 바로 곡물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사실은 거의 중단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되면서 국제 고가가 폭등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게 중요한 품목이었는데요. 그 곡물 같은 어떤 수출품이 해외로 그 수출되려면 육로보다는 해로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때 이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가 바로 오데사입니다. 그래서 오데사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전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러니까 북쪽의 북동부의 그 돈바스와 루안스크 지역을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 밑에 헤르손주가 있는데 헤르손주에서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바로 오데사예요. 오데사를 차지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 몰도바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오데사를 잃어버리면 그 흑해와 접한 지역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럼 내륙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현대 그 정치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에서 바다와의 어떤 접촉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져버린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반면에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미국 나토로 대변되는 이 서방과 미국의 러시아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립 국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작동불능 국가 도저히 국가로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서 우크라이나 힘을 빼고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작동불능 국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륙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륙 국가로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오데사만 점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말 오데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겠지만
아마 그 러시아 군부의 일부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강경 민족주의 세력은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해서 오데사를 차지하면은 러시아의 전략 목표가 뭐 90% 이상 달성된다라는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2년 전부터 상황이 허락한다면 러시아는 오데사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시도가 그 러시아 강경 세력의 어떤 머리에서 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수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뭐 종전 방안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협상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할 때 동부전선을 조금 할양하고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욕도 먹기 쉽습니다. 하고 한데 뭐 그야말로 그 현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서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밝힌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역사적 상황이 역시 그 병자호란 때 그 주화파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 지금 상황으로도 어렵고요. 또 하나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10년, 멀리는 50년, 100년 뒤를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그 인구 구조에 대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부터도 경제 활동 인구, 특히 20대, 30대의 인구 비중이 상당히 적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더 심해졌고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병력 충원 풀이 바닥난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병력 충원 풀이 바로 18세부터 22세 사이에 이 연령층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병사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의 남성을 징집하거나 아니면 동원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전쟁을 수행했고요. 지금까지 18세부터 22세 사이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연령대를 징집해서 배제해 왔거든요.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연령대를 징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활동 인구, 한창 일할 인구 아니면 젊은 세대가 없어서 고생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전쟁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더 그쪽이 더 얇아지게 돼서 사실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비중이 커지고 그에 비해서 현격하게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말이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경제 재건을 하고 국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20대, 30대 연령층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국가 재건이 사실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향후의 국가 발전의 어떤 동력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실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을 젤렌스키라든지 아니면 후임이 될 정치가가 더 절실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도덕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은 결국 병자호란 때 주화파의 입장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거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치욕을 또 견디고 또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가 존망의 위기다. 예, 존망의 위기, 존속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말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냉혹한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을 막지 못한 현 집권 세력에게 또 한번 그 책임 추궁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엄연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악마화하고 있는데 예. 그 어떤 역사적 배경 혹은 현실적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유럽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악마, 그야말로 히틀러의 재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 그 다음은 뭐 발트삼국, 베를린 뭐 이런 식으로 침략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물자를 갖춰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국력으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사실은 서방과 이 러시아의 대립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이 3세기 4세기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다는 사실들은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국가들이 오늘날의 그 서유럽 국가들이고 이 동로마의 전통을 계승한 국가가 바로 이제 오늘날에는 러시아,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사실은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도 다르고, 역사적 경로도 달라졌고, 뭐 역사적인 어떤 종교로만 따지자면 이 서로마 지역에서 성립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가톨릭이고, 동로마에서 성립한 종교가 바로 정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이, 종교란 것이 그 예전에는 오늘날 시자면 이게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정체성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천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봉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와 서방은 때로는 뭐 어떤 경우에는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서로 대립관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상식적인 차원이고요. 뭐 사실 또 이제 2025년으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는 원래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공포심을 느낀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어떤 뭐 저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를 호전적인 세력, 팽창주의적인 세력으로 보는데요. 일단 현실로만 놓고 보자면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서방 측의 언론 보도, 그리고 서방 측과 상당히 비슷한 논조를 견제해온 곳이 바로 한국 언론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오합지졸이다. 도저히 뭐 현대전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웃음이 나오는 얘기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 아마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인지 2023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러시아를 가장 비판하고 비난하고 냉소하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고 영국 국방부가 이 전황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 진지를 향해서 소총과 산만 들고 공격한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영국 국방부 발표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되냐면 초총도 떨어져 나가고요. 삽 들고 우크라이나 군 진지를 향해서 돌격한다. 이런 황당한 무례한 군대가 러시아군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서방발 보도를 그대로 따서 러시아가 얼마만큼 그 후진적인 군대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부풀려진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아주 막강한 군대이지만 알고 보면 썩어 문드러진 군대가 러시아 군대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어느 틈에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발트 국가 내지는 아니면 그 더 넘어서 서유럽까지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군대라고 하는 또 이미지가 또 생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서방 국가의 그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토 군의 핵심 그 행정가들 이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들의 논리대로 러시아가 그렇게 그러니까 군대가 비효율적인 군대라고 하면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 하나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군대가 폴란드를 점령할 것이며 그다음에 독일, 뭐 프랑스, 영국까지도 힘을 뻗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현실의 어떤 그 반영이라기보다는 수사, 레토릭이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력 그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내왔던 그 나토라든지 서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지금 또 까보니까 국방력이 아주 그 축소되어 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어서 부랴부랴 든 그 군사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안정된 군사력까지 군사력 끌어올리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겠죠. 네. 그 사이에는 어떤 그 불안감과 초조함, 또 공포심이 없진 않을 텐데 더 이게 넓은 견지에서 볼 때 과연 그 러시아가 서유럽을 압도할 만큼 그런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그런 현실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것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어떤 본능적인 공포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러시아의 그 군사력을 과대 평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굳히려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가 서유럽까지 노리고 있고 서유럽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또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사실 러시아가 유럽을 두려워해야 한다. 유럽은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그 19세기를 놓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7세기, 18세기가 보통 근대 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근대 초에 러시아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모스크바 대공국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 모스크바에 있는 국가였을 텐데 이 국가가 폴란드나 스웨덴한테 두들겨 맞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은 약소국의 대명사로 돼 있지만 근대 초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고요. 러시아를 아예 식민지로 삼을 만큼 러시아를 난타하는 국가였습니다. 한때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폴란드가 그 모스크바를 점령한 경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근근히 생존하고 가까스로 폴란드와 그 스웨덴을 제압한 다음에 이 동유럽의 어떤 열강으로 성장해 온 것이 바로 이제 18세기까지였습니다. 동유럽의 강자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동유럽의 강자가 되면서 서유럽의 강자와 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서유럽의 강자가 18세기, 19세기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죠? 1812년에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아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 모스크바를 뺏겨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면서 거의 그 망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가까스로 물리치긴 했지만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제국이 남쪽으로라든지 동쪽으로는 손쉽게 팽창을 하고 국토를 넓혀왔지만 서쪽에서는 워낙 강력한 열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진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세기를 맞이했고 20세기에 적어도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혁명정부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서방으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진출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막혔고요. 네. 1918년, 19년 이후에는 계속 수세에 몰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4년 동안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뭐 인명 피해 규모만 살펴보자면 혹시 진행자께서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독소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기 동안에 러시아의 인명 피해, 그러니까 소련의 인명 피해가 얼마였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들어봤는데 예. 1,500만 명이 죽었다. 뭐 예, 2,500만 명.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요? 크게 잡자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500만 명으로 잡으면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다 죽는 상황. 3천만 명을 잡는다면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다 죽고 또 500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만 그렇고요. 네. 재산 피해, 물적 피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 부상자들까지 따진다면은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격심한 네. 전쟁 피해를 겪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 러시아는 물론 서방과 전쟁을 많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선빵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얻어맞은 다음에 네.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가까스로 살아남고 근데 좀 희한한 것이 러시아의 어떤 특성인데요. 네. 그런 위기를 넘긴 다음에는 반격을 가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틀입니다. 나폴레옹을 거꾸로 틀었고, 그쵸. 그다음에 히틀러를 거꾸로 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결과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먼저 서방을 공격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항상 당해왔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에게 당시에 유럽이 느꼈던 어떤 공포심,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히틀러도 말할 수 없이 주변 국가의 공포심을 안겨줬는데 그런 공포심을 고스란히 떠안는 나라. 그리고 실제로 공포가 현실이 돼서 나폴레옹과 히틀러에게 가장 격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상대로 정치를 해왔고 힘대결을 해왔는데 1960년대, 70년대에는 러시아에게 미국이 뒤진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미국에서도 널리 퍼졌었는데, 사실은 지금 다시 그 시기를 돌이켜보자면, 분명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자랑을 하고 대결을 해왔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넘사벽의 격차가 있었고, 미국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고,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냉전 기간 내내 러시아 및 소련은 서방 및 미국에게 항상 수세 입장에 있었고, 언제든지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서방으로부터 공격당한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소련 지도부가. 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러시아 및 소련의 지도부는 서방에게 늘 공포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항상 수세에 몰려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럼 말씀을 듣고 보면은 러시아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유럽을 공격한 적은 없고 얻어맞고 간신히 이겨낸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거다, 히틀러 같은 놈이다. 또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 다음은 미국 차례일 거야. 너희는 바다를 건너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또 제가 역사학자니까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대립이 고스란히 그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텐데요. 네. 이 서방 진영이 볼 때 러시아는요, 일종의 그 아시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경멸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비꼬거나 아니면 비난할 때 어떤 식의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냐면요. 쟤네들은 아시아의 맨 서쪽에 있는 놈들인데, 유럽의 맨 동쪽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문명이나 문화에서 자기 일과 다른 어떤 집단을 볼 때 혐오 감정, 네. 이제 공포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네. 포비아라고 하는 감정일 텐데요. 러시아에게 어떤 느끼는 혐오감, 공포감이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 루소포비아라고 말하죠. 루소포비아의 기원은 1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항상 서유럽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쟤네들은 알 수 없는 존재야. 알 수 없으면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로 돌아와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 유럽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였을 때, 근대 내내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유럽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어가 이런 외교 용어라든지 문화 용어라든지 요리에서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유럽 사람들의 이미지에 프랑스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에 버금가는 정도로 아니면 더 심하게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랬던 정치인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저렇게 야만적인 국가고 어떤 무시무시한 놈들이니 우리 문명이 러시아를 제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어떤 사명이고 어떤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해왔거든요. 또 이게 또 19세기 영국이 또 내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에는 바로 나치 독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나가는데 네. 유대인의 음모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한 국가가 바로 소련이다. 그리고 이 소련이 유대인의 음모의 어떤 발원지이고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거든요. 자, 1000년 동안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고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그런 것을 해왔을 때 사실은 지속 기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도도 그렇고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그다음에 또 혐오 감정이 이제는 거의 유전자에 각이 될 만큼 완전히 체질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더더욱다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 도덕적인 명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혐오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서유럽에 특히 루소포비아가 더 팽배하고 강화되고 만연이 되어 왔는데, 이런 측면을 서유럽의 어떤 정치가들이 트럼프 출연 이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10번 활용하고 부추기고 그다음에 또 강화해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서유럽인들이, 특히 서유럽의 정치가들이 루소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 있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의 어떤 정합성 여부와는 또 별도로 그런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박현도 교수님 중동 전문가님 모셨을 때 러시아에서 유대인 탄압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유럽 사람들은.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에서요. 무슨 버그 아니면 무슨 독일계 이름을 가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러시아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러시아 정권의 유대인 탄압에 못 이겨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필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독일인인데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후예지만 러시아나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재정의 유대인 탄압을 당하면서 못 이겨서 이주했던 것이죠. 역사적 사실과 정반대로 지금 유럽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이게 따지고 보면요, 이 근대에 들어서 유럽에서 유대인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폴란드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소수자로서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의심을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사람들을 제어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탄압으로 나갔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 유대인들의 대량 이주, 북아메리카로의 이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이거 2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그렇게 악마화하고 공포와 느끼고 또 혐오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러우 전쟁의 현실이잖아요. 그럼 지금 유럽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는 거예요? 러시아를 대항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건지 계속 전쟁하겠다는 거니 협상하겠다는 건지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외신이라든지 어떤 신문 보도를 좀 챙겨봤는데 이게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면서 손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푸틴과 이게 쉽게 말하면 영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짝짝꿍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러시아에게 유리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었을 때 가장 벙쪄하고 그다음에 당황하고 그다음에 의아해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이죠. 그래서 당장 나온 반응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 토로 그리고 러시아에게 당할 수 없다.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더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또 당위적인 도덕적인 어떤 의식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서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계속 러시아를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또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은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우크라이나에 또 원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원조를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감당해 왔는데 그 빈 공백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메우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사람과 돈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또 미적미적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갈팡질팡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사실 프랑스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난 3년 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별로 안 되거든요.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와 비슷비슷한 수준의 어떤 상대적으로는 소액을 지원했는데 제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규군을 보내겠다 우크라이나로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파병을 하는가 했을 때는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 얘기죠.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서유럽의 어떤 위정자라고 하면요. 이 상황에서 아주 정말 우리가 흔히 영어에 나오는 바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얘기했지만 러시아와 아예 그 전까지의 구원을 다 털어버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의 집 안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대해서 이 서유럽의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뭐 고르바초프라든지 옐친이 제안했던 그 푸틴도 정권 초기에 제안했던 것처럼 유럽 공동의 지배 내지는 나토라고 하는 내지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틀 안에 러시아가 아예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면은 그 안보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물론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 서유럽과 미국이 결국은 그 완전히 서로 상반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상대로 포위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죠. 이게 트럼프의 대전략이고 대원칙일 텐데 서유럽이 미국과 어떤 그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미국에게 그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을 상대로 서유럽의 목소리를 내고 서유럽이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주체로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서유럽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면 오히려 미국과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둬야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중국과 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다할 리가 없거든요. 그쵸.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유럽의 위정자들이 그야말로 상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경로도 충분히 옵션의 하나로 설정해 둘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과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스럽고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라고 하는 야생마 같은 존재 매버릭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어떤 틀을 다 쉽게 말하면 깨면서 오히려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그 제휴하는 급변침을 했는데 네. 그런 급변침이 과연 서유럽에 가능한가?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지금까지 물론 서유럽과 중국이 나름대로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더더욱 더 나가서 완전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미국을 견제한다든지 견인한다든지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유럽의 독자적인 위상을 설정하고 높이고 제고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에서 이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 사업 또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